동아일보의 김승연 논설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포인트만 골라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질문도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정석 교수님 발표 중에 한 200만 표가 3년 전 대선하고 비교해서 윤석열 찍었던 사람이 김문수를 덜 찍었다. 그게 한 200만 표다 말씀하셨는데 많이 빠졌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덜 빠졌습니다. 이 정도 계엄과 이 정도 정치와 이 정도 사후 관리를 감안할 때 표가 200만 표까지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그만큼 대안으로 여겨지지 못했고 보조적으로 이준석 후보도 안정감을 못 줬던 결과 아닌가. 물론 승부는 확연히 갈랐지만 더 빠졌어야 될 건데 덜 빠졌다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눈에 띄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따 교수님께 좀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년 전에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 중에 8%는 이번에 이 후보를 찍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형은 탄핵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졌고 또 시장과 지사였던 이재명 정치인이 당 대표까지 겪고 의원을 하면서 훨씬 경험의 폭도 넓어지고 안정감이 생겼을 것 같은데 8%는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갖고 있는 불안정 요소가 여전히 작동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탈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강 교수님이 왜 스탑 더 스틸이 트럼프의 구호라 그랬는데 제 동아일보 사무실 위치가 광화문 네거리에 있습니다. 저기서 일요일 날 또 주말에도 집회도 많고 제 사무실에서 앉아 있으면은 바깥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예. 그런데 근데 이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스탑 더 스틸을 하는데 그분 영어 발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해외 유학하거나 교포일 수밖에 없겠다. 정상적인 목소리는 좀 연세가 있어 보이는데 누군지는 알 수도 없죠. 소리만 들었으니까. 발음이 굉장히 좋아서 고학력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아까 그 나오신 것 중에 고학력자일수록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덜 믿는 조사가 나왔다는 평가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 숫자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가졌던 통념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국민의힘에서 하나의 그 스탠스를 정했습니다. 초반에는 올라타는 듯 하다가 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든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꼭 부정선거 있었다고까지는 말은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만나면 수많은 사람, 특히 썩 괜찮고 신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조차 다 이상하다고 하니 이거 좀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선관위가 더 충실하게 답을 해달라.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저희 관훈 토론에 나온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것도 동일한 표현을 썼고 MBC에 출연한 홍준표 시장도 동일한 표현을 썼어요. 그걸로 보아 그 그룹 내에서는 부정선거에 빠졌다는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부정선거를 믿는 지지층한테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른바 어느 분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법대 7구학번 한 200명쯤 되는데 그분들 단톡방에 가면은 한 반 정도는 부정선거를 믿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단톡방에 들어있는 분 얘기입니다. 우리 대학 동기들, 뭐 아마 이제 특별한 어태치먼트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쏠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학력자의 문해력 저하와 고학력자들이 뉴스 미디어를 선별해 읽지 못하고 또 유튜브에 더 휩쓸리는 현상들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그 언론도 학계에서도 같이 좀 어드레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 앉아 계신 이제 학생분들도 이미 고학력자시고 앞으로 고학력 30대, 40대, 50대를 사실 텐데 미디어를 어떻게 읽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숙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부정선거라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서버를 건드리는 근본적인 조작이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시험 못 봤는데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서버로 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숫자를 고칠 수 있다면 뭐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다고 믿지만 이
절차상 있었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갔는데 이게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을 전후로 하는 그 대선이 시작되는 그 국면에서 6개월 국면에서 KBS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몇몇 매체에서 뭐 붙는 종이, 접히는 종이, 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저도 비로소 그때 뉴스를 보고 아, 이 영역은 정말 아니구나 하고 믿게 됐는데 사실은 이건 너무 늦었고 2000년 총선 이후부터 일군의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을 얘기할 때 한국의 기자들이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취재를 해서 빨리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퍼지고 굳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어드레스했다면은 지금처럼 부정선거를 믿는 분이 많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동시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부정선거에 대한 너무 과신 이런 것 때문에 이 한국의 이 조사를 보면 한 33% 정도는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큰 숫자거든요. 이거는 이번 대선 그 계엄과 대선 국면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었어요. 투표 안 한 사람 가운데 48%는 부정선거를 믿었다 이런 거죠. 임 교수님 아닌가요? 투표 안 한 사람 가운데 48%인가요? 아니면 아닙니까? 아 맞죠. 그러니까 단순해서 얘기하면 100명 중에 80명이 투표를 했고 20명은 투표를 안 했는데 뭐 대체로 그 정도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20명 투표 안 한 사람 중에 48%니까 절반이라고 보고 절반은 부정선거란 생각이 없이 안 하신 분이고 절반은 그러니까 10명에 해당하는데 100명 중에 그 10명은 투표를 안 했는데 부정선거는 있었다고 믿으신다는 얘기죠. 부정선거가 어차피 내 표는 부정에 의해서 왜곡될 테니까 안 하셨는지 아니면은 나는 원래 무관심층이라 투표는 안 하지만 뭐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니까 또 난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해 있으니까 부정선거 있었을 거라고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여 그 중에 일부라도 부정선거 때문에 내 한 표가 훼손될까 봐 투표 안 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분들은 저희가 구제해야 될 유권자인 것 같고 특히 이분들은 부정선거를 믿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이게 다만 뭐 3%라도 향후 선거엔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투표 참여와 생각을 바로잡는 것 등에 대한 이슈가 전 앞으로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였던 것 같고 그 디모빌라이즈된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향배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많은 표를 받아왔지만 3년 전에 비해서 일부 잃기도 8%는 잃기도 하고 또 이런 여건에서는 더 크게 계셔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것.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분들에 대한 지지, 기대가 좀 약해지는 현상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게 전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세진 교수님께서 네 분의 이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지층의 양태에 대해서 또 양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썩 맞듣지 않은 대선 후보들이 경쟁해서 어디에 표를 줘야 되나 고민하는 일들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무리 차원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 7년 차쯤 됐을 때 한국 외신 기자 클럽에서 90년대 말에 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아는 이유는 당시 워싱턴 특파원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질문을 했던 시니어 기자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직접 들은 겁니다. 자기가 질문을 했다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똑똑하다는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 생활을 7년이나 했는데 당신이 보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를 물었대요. 그 당시에는 쌍둥이 적자가 굉장히 미국을 휩쓸고 괴롭힐 때였는데 힐러리의 답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굉장히 예상 밖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최고의 인재가 워싱턴으로 오지 않는다.
였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라 하면 선출직일 수도 있고 임명직일 수도 있는데 아마 선출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긴 이미 다국적 기업이 이미 큰 역할을 하던 미국 땅에서 굉장히 우수한 정치적 자질과 공공선을 추구할 만한 자질이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정부나 의회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기여하고 싶은 세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요새 다국적 기업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거기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그 현상이 한 세대 지나서 한국에도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썩 괜찮아 보이고 정치나 공공 영역에 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분이 이 바닥에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그 이제 뭐 이 리크루팅이 주로 되는 40대, 50대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분들이 과연 정치와 정치권, 특히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저하됐다고 돼 있다는 걸 뭐 이미 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물려 총선의 공천 과정을 봐도 제가 최근에 뭘 하나 쓰기도 했지만 미래 당대표감이나 미래 대통령감에 해당되는 뭐 거물이라고 말하면 아직 신이라 그렇지만 체제 순응종이고 너무 적응을 잘하고 모범적인 일 처리를 통해 그 시스템 안에서 혜택을 받는 그 패턴의 성장 과정을 거쳤던 사람보다는 뭐 흔히 단적으로 말하면 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디 모범생 투성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분들이나 당선된 분들 보면 이른바 흔히 말하는 모범생의 삶을 30년 살았던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대통령을 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실 것 같고 또 기질이 맞지 않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점점 총선에 공천받아 이 당대표를 노리고 미래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5년 후겠죠. 이번이 3년이 아니라 5년 후 대선이 또 있을 때 10년 후 대선이 있을 때 흔쾌하게 이 사람 정도면 한국 사회를 바꿀 리더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좀 내가 가슴 설레고 한번 따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덜 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래 유권자로서 여기 학생들 많이 계신데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헌해야죠.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예. 대선이 끝난 직후에 며칠 만에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신 세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연구 주제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주었고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사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분이 발제하신 내용들인데 그것들에 기반해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뭐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한다면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논의해 볼 만한 주제로 던지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연 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지연합이 과연 우리가 크게 변화가 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주점이 있습니다. 그건 토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김승영 위원님께서도 하신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내주신 자료와 그리고 제 한편으로 보자면 구세진 교수님의 연구 자료는 제 생각하고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야기가 결이 비슷하면서도 한편으로 보자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읽힐 만한 지점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두 번째 제가 함께 토론해보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임성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였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아이러니하게 그동안의 정치학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너무 신뢰할 만한 거기 때문에 연구를 잘 안 해온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성학 교수님의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정치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울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보자면 임성학 교수님께서의 연구 결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를 해서 하는 제도적 변화를 토행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제 앞에 주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의 한국의
보내주신 신정석 교수님하고 구세진 교수님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읽어내는 바들은 뭐냐면 변화된 정치 지형 안에서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사람들이 선거의 관리에 대한 신뢰를 올리기 어렵지 않을까.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과연 민주주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신정석 교수님하고 그다음 구세진 교수님의 또 한편으로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개의 논문을 읽어가는 글을 읽어가는 과정은 그랬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조금씩 좀 더 전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석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바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지 연합에 변화가 있었고 붕괴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 타이틀을 보는 순간에 생각이 되었던 건 우리가 지지 연합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집단들이 묶여 있어야 될 거고 그게 20대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형태가 있었을 거고 21대 선거에는 그것들이 분열이 연합을 20대에는 했는데 21대에는 깨어져 나갔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정치학자로서 20대 대선의 상황에서의 어떤 연합을 구성했었던 조직들, 뭐 단체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치학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크게 조약하게 생각한다면 무당파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무당파였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무당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제목을 보고 무당파에 대해서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무당파가였는지 아닌지를 설문조사를 해야지만이 이게 좀 제 생각 흐름이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무당파가 깨져 나오는 이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송채린 선생님 좀 선생님 연락해서 자료 좀 전체 설문조사를 보고 싶다 했는데 그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무당파의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신정석 교수님께서 찝어내는 이탈하는 표들 뭐 10몇 % 이 정도 표는 충분히 무당파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국민의힘 당시에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실상 그 내부에서 당시에 당 안에 속해서 있었던 지금 이준석이라든가 김문수 이 두 사람들 표가 나눠진 것 뿐이지 특별하게 변화된 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탈락되고 빠져나온 건 그냥 무당파였던 것이다. 라는 이제 결과가 하나가 가능한 거겠죠. 이제 그러면 이건 제가 이 결론에서 보자면 이 결론은 무당파가 적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돌아갔을 때 또 다른 물론 저는 정치학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는 무당파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보수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따라갔었을 경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여기 정치학 전공하시는 분들에다가 논설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왔었을 경우에 내가 태도의 변화가 지금은 20대 때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21대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점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던 정체성을 버린 다음에 새로운 정체성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 번의 힘든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을 했었을 게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당 정체성을 버리고 기권을 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러니까 무당파로 변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어야지 이제 이런 변화가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정체성까지 바꾸는 사람들의 비율도 적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한다면 신 교수님께서의 이야기의 분석 안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 혹은 그런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균열이 났다 아니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국민의힘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정체성까지 바꿔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찍게 만든 사람. 요런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좀 나와줘야지만이 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변화, 뭐 분열, 뭐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세진 교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이제 들어가자면, 저는 구세진 교수님께서 상당히 주저주저 하신다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봤었을 경우에 구세진 교수님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극우 유권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적고, 사실은 제가 아는 한에서 극우 유권자, 그러니까 극우 정당을 정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연구들은 많지만, 어떤 유권자가 극우 유권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측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연구가 제가 너무 부족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연구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컨빈싱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좀 구세진 교수님께서 조심조심 쓰셨느냐면, 이준석 지지층을 극우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극우는 왜 웃으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극우 민족주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각각의 정책에 대한 이런 태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아는 한에서 극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정치적 자유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저는 가장 극우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구세진 교수님께서 나열하신 이민자에 대한 태도라든가 여성에 대한 태도라든가 장애인의 태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 자유의 평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양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유럽과 같이 극우 정당이 많이 활용하는 이민자 문제가 한국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이민자가 문제가 않은 것뿐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자유의 보편적인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준석 지지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극우로 포함될 수 있을 정도 포함된다라고 제가 동의할 만한 정도의 분석을 담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서 구세진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니 그렇다면 한국에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계엄이라고 하는 반민주주의, 반헌법적인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왜냐,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헌법을 부정하는 형태의 극우의 한 단체도 있는 거고, 이와는 달리 이 정치적 자유의 평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평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적 개입들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부정하는 또 극우가 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구세진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생각외로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격의 극우가 지금 정치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임성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아까도 돌아가자면 과연 쉽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내부의 극우라고 하는 두 개가 이너서클 내부에서의 챔버 이펙트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 현상들은 분명히 강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변화되고 하더라도 쉽게 보자면 선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인 부정이라든가 개입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실수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실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실수를 조직적인 개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세력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의 세력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달리 선관위가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 제도적인 변화, 투명성 하는 건 노력은 좋겠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를 함양을 시킨다, 안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태도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극우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반공주의적인 형태의 보수가 있고, 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거는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보수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포퓰리즘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치고 나누고 배제하고 하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더 많은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제인 것 같고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좀 더 발전된 논문으로 좋은 논문 기대하겠습니다. 첫 세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